자, 먼저 국가와 문화라고 하는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접근을 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가와 문화라고 하는 것을 이제 사회 체계적인 어떤 그 원리 뭐 이런 측면에서 보자고 한다면 국가와 문화를 국가 안에서 보게 되면 이 국가와 이 문화를 국가라고 하는 틀 안에서 보게 되면 국가가 문화보다는 상위 체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국가가 형성이 되어지고 그 국가가 형성이 되어진 그 가운데 문화라고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문화를 세계 범주에 놓아서 문화를 보게 되면 또 상위 체계로 설정하게 되는 그런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을 국가와 문화의 범주 안에서 국가 영역에서 보게 되면 국가가 상위 체계가 되지만 문화를 또 세계라고 하는 그 범주에 놓게 보게 되면 문화가 상위 체계로 설정이 되어지는 각기 다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국가에 대해서 최욱채 교수님은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국가는 국토와 인구, 주권으로 구성된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사회조직과는 다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 안에서 사회복지 실천을 생각하게 되면 가장 큰 상위 체계다. 이렇게 국가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국가를 통해서 거시적인 사회복지 실천 영역들이 파생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큰 상위 체계로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국가와 문화에 있어서 첫 번째 시민사회에 추구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팔무 김혹이라고 하는 분들은 그람시의 견해를 인용해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시민사회를 경제적, 기술적, 윤리적 기능을 갖춘 전문가 집단에 의해서 비권력적인 헤게모니가 작용하는 정치적 상부 구조다. 이렇게 또 보기도 했어요. 그래서 이 시민사회를 어떻게 분류를 했냐면 정치적인 상부 구조라고 하는 걸 가지고 봤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민사회의 힘이 상당히 정치적인 영향력에 크게 그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민사회는 국가와 대립되는 어떤 개념이다. 국가와 반대되는 어떤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지배를 받는 영역이 아니라 자율성을 갖는 독자적인 영역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국가의 어떤 대립각을 세우는 어떤 개념으로 보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국가의 지배를 받는 영역이 아니라 국가의 지배를 받는 곳이 시민사회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이 국가를 영향력을 어떤 행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율성을 갖는 독자적 영역으로 보는 편이 오히려 더 낫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시민사회는 자발적으로 성립된 단체들이 존재해서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단체 구성원들이 공동으로 추구하는 하나의 원칙을 실현해 나가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순철이라고 하는 분은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 시민사회는 사회복지에 있어서 봤을 때 시민참여나 시민운동의 어떤 터전으로서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사회가 형성이 되면서부터 이 사회복지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가 더 크게 부각이 되니까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운동을 통해서 더 중요성이 부각이 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시민단체에 의한 예비 후보, 뭐 낙천, 낙선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이 하나의 예가 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시민단체가 어떠한 힘을 가지고 사회에서 자신들의 어떤 여론을 형성시켜 나가느냐에 따라서 그 힘이 보다 더 클 수도 있고 작아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시민연대의식의 강화라고 하는데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연대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시민들이 개인적인 이익을 초월해서 개인의 이익을 초월해서 전체의 공동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함께 나가려고 하는 정신을 가리켜서 시민연대의식이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연대라고 하는 말에 포커스가 있죠. 공동의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공동 목표를 추구하기 위해서 함께 나가는 정신, 연대의식 이것을 가리키죠. 그랬을 때 이웃과 지역사회와 국가의 문제에 대해서 모든 시민들이 자신의 일처럼 내 자신의 일처럼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정신을 가리켜서 시민연대의식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일로 여기는 것들이 바로
이웃과 지역사회와 국가의 문제라고 봤을 때 이것이 바로 연대의식으로 작용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시민연대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스웨덴과 네덜란드와 같은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유럽 국가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반대로 자본주의 정신을 강조하는 그런 나라에서는 개인주의가 팽배한 반면에 이렇게 스웨덴, 네덜란드와 같은 사회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북유럽 국가에서는 이 시민연대의식을 보다 더 많이 강화시켜 나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국가와 문화라고 하는 그런 그 두 관점에서 비정부 조직이 활성화되어져 가는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아일보에 나온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정부 조직은 정부 조직이 아니면서 공익을 추구하는 민간 조직을 총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비정부 조직은 특히 이 앞자리만 따서 NGO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Non-Governmental Organization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비정부 조직이 정부 조직은 아니고 공적 조직은 아니지만 공익을 추구하는 민간 조직 단체를 총괄하는 어떤 힘 있는 단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직이 서구가 군대화되어져 가는 과정을 밟게 되면서부터 국가와 시민사회가 분리가 되면서부터 태동되었다라고 하는 어떤 역사적인 어떤 맥락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그에 따라서 국가 권력의 어떤 영향력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서 국가의 권력이 실제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그런 어떤 특정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시민사회 스스로가 해결책으로 모색을 해 나가면서 그 조직을 구성해 나간다라고 해서 NGO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 NGO 단체가 구성력을 가지고 있는 파급 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모든 분야에서 많이 그 활동들을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사회복지 분야와 같은 곳, 특히 곳에서 이 NGO 단체의 힘이 많이 작용을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이 비정부 조직은 사회를 구성하는 정부와 기업과 시장에 이어서 The Third Sector, 그래서 제3영역이라고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직의 영향력과 힘이 커지면서 입법, 사법, 행정, 언론에 이어서 제5부로 불리기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제는 한번 문화라고 하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키백과에 기록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한 사회의 중요한 행동 양식을 규정하는 상징적인 체계라고 이렇게 그를 이야기할 때 문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문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세계관이라든가 사회사상이라든가 가치관, 행동 양식 등의 어떤 차이에 따라서 다양한 관점의 어떤 이론적 기반이 조성이 되고 또 그 이론적 기반에 근거해서 여러 가지 정의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문화를 그렇게 정의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인간이 주어진 자연환경을 변화시키고 그 본능을 적절히 조절해서 만들어낸 어떤 생활 양식의 체계, 또 그에 따라서 나타난 산물,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또 이런 것들이 하나의 문화라고 일컬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화 앞에 제한적인 용어를 사용해서 항상 복합 용어로서 기독교 문화, 한국 문화, 미국 문화 같은 어떤 하나의 그 복합 명사로 이게 사용되기도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를 근간으로 이루어지는 문화가 무엇이고, 한국의 독특한 문화가 무엇이고, 미국을 그 조성하는 그런 문화가 어떤 것이냐, 이렇게 복합 명사로 사용되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음악과 미술과 문학과 연극과 영화 같은 어떤 예술 분야에서 주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있고, 사람들은 이 하나의 그 상품으로서 대중문화를 갖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연극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다 나타나는 거죠. 미술이라든지. 그리고 유행가와 같은 것들을 소비함으로써 바로 이 문화를 접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음악과 미술과 문학과 연극, 영화 같은 것들을 우리 시대의 어떤 하나의 대표적인 문학의 장르로서 분류하기도 합니다. 인류학에서는 사회 전반의 어떤 기술과 예술과 관습과 양식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면서 보다 광범위한 용어로서의 문화를 정의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나 이 현대 사회에서 이 소비재로서 문화 상품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의 다른 분야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소비가 끼치는 것, 소비를 통해서 문화가
하나의 상품으로서 존재하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것은 각기 다른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에 대해서 박미애라고 하는 사람은 문화를 소프트 파워라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이것은 문화가 지니고 있는 힘을 강조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문화를 소프트 파워, 이렇게 부드러운 힘이다라고 했을 때 이때 이것은 문화가 지니고 있는 힘, 그것을 강조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자, 그리고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산품들, 특히 예술작품과 책, 또 한민족의 특성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종교적, 철학적 체계들과 다 관련이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래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복합적인 영역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행동과 태도에 대해서 순환적으로 영향력을 주고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항상 중요하게 다뤄줘야 될 개념적 요소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행동 양식을 결정짓게 되는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죠. 어떠한 문화적인 영역에 따라서 인간의 행동 양식이 나타나는 것들이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인간의 행동 양식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클라이언트가 문화적 반응에 의해서 자신의 행동 양식을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이냐 내국인이냐에 따라서 이 문화적 반응이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자, 이것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은 자국이 그 나라에 속한 문화적 행동 양식을 습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화적 반응에 의해서 그 양식을 결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앤서니 기든스라고 하는 사회학자는 이 베버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대 사회의 출현은 사회적 행위 방식에서 중요한 변화를 가져왔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 합리화라고 하는 것을 많이 내세우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그 방식에 중요한 변화를 가져온 것이 바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고, 이러한 사회적 행위 방식의 중요한 변화로서 나타난 그 결과가 바로 합리화라고 하는 것을 내세울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어떠한 사건이나 현상에 대해서 그것을 설득력 있게 표현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에 따라서 이 문화와 관련된 용어를 최옥재 교수님의 의견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화 변형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독립된 문화를 지닌 둘 이상의 사회가 장기간 직접 접촉에 의해서 한쪽이나 양쪽의 문화 체계의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 이것을 가리켜서 문화 변형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 성장 배경이 각기 다른 남녀가 태어나서 생활해 왔었고 생활한 그 터전이 다른 그 남녀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을 이루었을 때 어느 한쪽이 상대의 상이한 습관에 대해서 수용적인 태도를 보인다. 이게 바로 문화 변형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남성과 여성이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 어느 한 상대방이 상이한 습관에 대해서 수용적 태도를 보인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가리켜서 문화 변형이라고 이렇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 문화 생태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간 사회가 환경에 적응하면서부터 그 환경을 변형시키고자 하는 방식들에 관한 연구, 이런 것이 바로 생태학적 관점에서 접근이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인간과 환경 관계를 중시한 생태학을 바탕으로 해서 이 문화를 환경에 대한 하나의 적응 체계로 간주하기도 하는 것이 바로 문화 생태학적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문화의 특정 영역이 환경과 밀접한 관계를 맺는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농업 중심의 농촌 주민과 산업 중심의 대도시 주민들의 행동과 사고에 나타나는 문화에는 반드시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는 거죠. 생태학이라고 하는, 이 생태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이러한 그 차이점을 구분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화층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접근해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이 접하는 여러 문화의 수준이 바로 이 문화층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의 어떤 문화적인 형태에 따른 그 수준들을 접하게 되면서부터 문화를 갖다 누리는 그 계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위계 질서에 철저히 훈습된 사람들은 계급 조직에서 잘 적응하게 된다. 상하 조직에 잘 적응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종교적으로 경건주의 문화를 따라야 하는 그런 사람들은 직장의 음주 문화를 접할 때 갈등을 나타날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을 하나 예로 들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사회 성격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 성격이라고 하는 것은 집단을 대표하는 성격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 집단이 어떠한 성격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에 분출하고 있는 그런 형태도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집단을 구성하는 성원들로부터 나타나는 공통된 성격 구조, 이것을 가리켜서 사회 성격이라고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집단의 기본 경험과 생활 양식의 결과에 의해서 발달된 민족적 성격, 국민성, 이런 것들이 바로 사회 성격의 한 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사회 성격으로 보게 되면 가족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고, 또 감투 지향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상하 서열 의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존재하면서 친소 구분의 의식을 강조하는 그런 성격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에 따라서 문화 역량이라고 하는 것들이 각기 다르게 나타나는데, 주류 문화와는 차별성을 지내는 소수 집단의 문화를 이해하고 이에 반응하는 능력이 하나의 그 능력이 될 수가 있겠다. 그러니까 그 사회를 형성해 나가는 그 주류 계층에 대한 문화가 소수 집단의 문화를 이해하고 반응하는 하나의 차별성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이런 것들을 문화 역량이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문화 사람들의 욕구에 따라서 다른 문화를 경험한 사람들에 대한 욕구에 따라서 개입할 수 있는 능력으로 확대되어져 가는 것, 이런 것을 가리켜서 문화 역량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각기 사람들이 생활 양식의 패턴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문화적인 요소에서 찾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욕구가 어떤 것인가, 나와 다른 사람들의 욕구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욕구에 개입할 수 있는 능력으로 확대되어지는 것, 이것을 가리켜서 문화 역량이라고 이렇게 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김진이라고 하는 사람은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사회복지 실천에서는 다문화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적용이 된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프로그램을 설계할 때, 그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라고 했을 때 이 문화라고 하는 차이를 갖다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럼 이런 문화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집단에 의해서 공유되는 가치와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유하는 가치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각기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집된 사회에서 존재하고 있는 클라이언트들이 가지고 있는, 공유하는 그런 가치, 또 믿음,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집단과 개인들에게 정체성과 다른 사람에 대한 차이를 확연히 구분하게 하는 그 만드는 요소가 바로 이 가치와 믿음이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자, 그랬을 때 인간 집단을 포함해서 제도, 언어, 종교, 이념, 사고, 습관, 예술적인 표현 방식, 또 사회적 개인과 관계 안에서 한 세대를 거쳐 나가면서 이어받는 생활 형태의 총체, 이것을 가리켜서 바로 문화적인 어떤 특성에 대한 내용들로 볼 수가 있고, 그에 따른 요인들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한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강한 학습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세대 간에 있어서 전수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학습되어져서 세대 간 다시 반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문화가 인간의 출생과 함께 선천적으로 타고난 것이 아닌 후천적인 학습에 의해서 획득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이 전수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개인의 문화에 의해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 가정,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에서의 교육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학습의 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가정에서의 교육을 받고, 또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등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다, 이랬을 때 이런 것들이 학습성의 한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편성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랬을 때 모든 사회에 공통된 문화 형태가 다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회에 존재하는 복잡한 언어 체계, 부부와 자녀 사이에 관련된 가치 규범, 이런 것들이 포함된 가치 체계가 존재할 수 있겠고, 그에 따라서 결혼제도, 혼인제도,
종교와 같은 각 나라가 형성하고 있는 보편적 문화 유형이 각기 다를 수가 있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국에 가게 되면 앵글리칸 처치가 대표적인 그 어떤 종교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습니까? 국교로 자리 잡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시대의 문화를 갖다가 이해할 수 있는 하나의 보편적인 특성이 될 수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인의 유교 문화, 대학생의 대학 문화, 청소년의 청소년 문화와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그 하나 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이 강한 상징성을 또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은 그 상징적인 어떤 그 요인들을 많이 담고 있는데 예를 들면 이 문화의 상징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모든 문화가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 외에 속으로 품고 있는 어떤 의미가 따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인 예를 살펴보게 되면 지방자치제 하에서 지방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따라서 특정한 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그리고 프로야구 팀들이 특정 동물을 내세워서 그 팀의 상징으로 새겨놓기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대학교들이 주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데 각 대학들이 그 대학이 추구하고 있는 교육 이념과 목표에 따라서 그 특정 동물을 또 교포를 내세우면서 자신들이 대학이 추구하고 있는 교육 이념에 대한 것들을 강하게 상징적으로 내세우기도 합니다. 뭐 이런 것들이 하나의 강한 상징성을 동반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은 또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데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왜 역동성을 가지고 있냐면 이 문화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변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문화 간의 움직임이 매우 강하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하나의 예를 들어보게 되면 청소년들에게 밀어닥치고 있는 일본 문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경험하게 되는 일본의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각계각층의 하나의 움직임으로 나타나는 것, 이런 것들이 무엇이냐면 바로 역동성, 움직이는 힘이 강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들이 한 패턴만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시공을 초월해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역동성을 동반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국가 문화에 있어서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될 부분이 하나가 더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양성. 문화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사회에 있어서 어떤 문화의 형태가 매우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도에서 소를 유대하는 풍습이라고 한다든지 한국이나 중국에서 개고기를 먹는 행위라고 한다든지 이스라엘이나 이집트에서 돼지고기를 삼가하는 모습들, 이런 것들이 문화의 어떤 다양성 있는 그 내용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문화라고 하는 것이 고정화된 것이 아니라 그 형태가 매우 다양성 있게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하나의 그 구체적인 예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것들을 기초로 해서 문화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들이 하셨으리라 믿습니다. 특히 이제 사회복지 실천 현장에 거하는 또 활동하게 될 미래의 주역인 우리 여러분들, 사회복지사들이 이해하여야 할 것 중에 한 가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문화의 다양성을 갖다 이해하고 그에 따라서 사회복지사가 클라이언트를 대할 때 바로 이렇게 다양성 있는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 내용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